예, 오늘은 그 생태적인 삶, 행복한 부모 되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글쎄요, 생태 부모 학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생태적인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에 제가 이제 참 삶의 변화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개인 스토리도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한번 생태적인 삶에 관한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생태적인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생물학적 삶과 생태학적 삶의 차이를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생물학이라고 하면은 특정 대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대상이 동물이면 동물이 되고, 동물학이 되고, 식물이면 식물학이 되겠죠. 그런데 그 생태학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육 분야에도 생태 교육 또는 생태 유아 교육 이런 용어를 쓰지만은 제가 하고 있는 건축 분야에도 생태 건축, 그죠? 또 농업에도 생태 농업, 또 여러 가지 생태 경제, 생태 정치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생태학이 뭐냐?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태학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 생태학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관계, 인드라망,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왜 그렇게 관계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겠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잠시 한번 다시 생태학적 생명관에 거기에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삶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생명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할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생물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생물학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물과 무생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럼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신진대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가 생식 능력, 즉 나와 같은 제2세를 복제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으로는 진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능력이 있으면은 생물이고 이런 능력이 없으면 무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물학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제 서열화시키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피라미드형으로 서열화시킵니다. 가장 맨 아래 단계에 우리가 무생물을 두는데 그 무생물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광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생물 시간에 배운 거. 그래서 쇠나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생명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식물인데 식물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진대사 능력, 생식 능력, 진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물보다 더 고등적인 생명체가 바로 동물이고 동물보다 더 진화된 아주 똑똑하고 우등한 그런 생명체를 흔히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최정점, 가장 이 세상에서 IQ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어쨌든 최고의 존재로서 사람을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인간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아주 교만한 자기 구정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어떤 그 서열화시킨 그 구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야말로 인간이 최고네, 이 우주에서. 그럼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 들겠죠. 그럼으로써 사람은 인간 아래 것들, 즉 동물, 식물, 광물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천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제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대하겠죠. 존중하기보다는 업수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이외의 그 아래 것들, 즉 동물, 식물, 광물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도구적 존재에 불과하다. 엑스트라적 존재다. 그들의 존재 가치는 오직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함부로 동물, 식물, 광물들을 죽이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착취하고 이용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하고도 전혀 어떤 도덕적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의 최고 존재를 인간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 중심적인 생명관이겠죠. 네. 바로 인간 중심적인 생명관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 사회가 뭔가 점점 어떤 그 생명의 위기에 이렇게 봉착해짐을 인간 스스로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이 오염되고 흙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오존층이 뻥뻥 뚫리고 자연재해가 창궐하고 뭐 이런 그 것들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면서 뭔가 생명에 대한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위기의식 안 느낍니까? 어제 제가 뉴스에도 보지만 칠레 쪽에 아주 8.3 강진이 일어나고 그것이 일본 쪽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점점 자연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더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누가 잘못해서 이런 위기를 느끼느냐? 저 나무들이 어떤 잘못 살아서 아니면 저 풀들이 아니면 저 동물들이 뭔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체험되어지느냐? 결코 아니죠. 오로지 딱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체험되어지는 생명의 위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네. 이대로 살다가는 모두가 다 죽게 생겼어. 한마디로 인간 중심적인 생명관은 공멸의 생명관이다. 이런 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현재의 삶을 이렇게 반성하기 시작했죠.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니까 우리 삶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이게 뭐 좀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자, 이런 삶을 살아서는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이게 모두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성하면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생태라는 용어죠. 그래서 생명학적 생명관은 인간 중심적인 생명관인데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자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모두가 죽게 생겼다. 결국은 모두가 상생하고 공생하는 그 길은 바로 생태학적으로 사는 길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사는 여러 영역에 이 생태라는 용어를 이제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태교육, 생태건축, 생태농업, 생태경제, 생태정치 뭐 등등. 그런데 요즘 이렇게 그 생태라는 용어의 어떤 그 확산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말뿐이야. 말로만 생태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삶 자체가 생태적이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는 변화되지 않고 이 엄청난 생명의 위기 시대에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아주 시급한 우리들이 그 어떤 과제입니다. 이게 삶의 큰 과제죠. 자, 그러면 생태학적 생명관이란 뭐냐? 저는 이렇게 그 정리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체다. 생물학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화 능력, 복제 능력, 신진대사 능력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생물과 무생물, 생명체와 무생명체를 구분했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생물학자가 특정 생물학자가 이론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죠. 생물학의 역사도 불과 200년 미만이죠. 이 짧은 역사를 가진 어떤 생물학이라는 어떤 그 여러 학문 중에 하나의 학문인데 이것을 근거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하고 그거를 또 서열화시키고 이런 어떤 그 이론이 과연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삶에 정말 이것이 유용한가, 유익한가라는 거죠.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결국은 이런 어떤 생물학적 지식은 인간 외의 모든 것들과 분리시켜서 아주 자기 교만을 이렇게 그 부추기는 그런 어떤 분리의식을 양상하는 그런 어떤 그 생명관 가치관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온 인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생태계에 굉장히 유해한 아주 위험한 그런 어떤 가치관 또는 생명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생태학적 생명관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생명체로 간주한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이렇게 좀 가다듬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그동안 배운 생물학적 지식, 즉,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 머릿속에, 의식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이 우주의 엄청난 생명세계를 깨닫고 이 세상을 살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생물학적 지식에 세뇌당해서 그런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나무를 대하고 돌을 대하고 흙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쇠를 대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대한단 말이죠.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그 교육의 힘이에요, 그게. 세뇌교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여러분이 생물 시간에 배운 이런 생물학적 지식을 보따리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못 나오도록 꽁꽁 끈으로 꽉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새로운 생명세계에 대한 안목, 생명세계의 본질, 이치, 원리, 질서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생명세계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태학적 생명관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생태학에서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체란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명체라고 규정을 한다면은 도대체 생명체가 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체구나. 납득이 되죠.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생명체란 뭘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참고로 저는 아까 철학을 전공했다고 소개를 하셨는데 보통 철학하면 왜 난해하고 어렵고 이런 또 선입견을 갖죠. 저는 철학을 전공했지만은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생명체란 뭐냐? 숨 쉬는 거, 살아있는 거, 그죠? 네?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예, 또 생명체란 그냥 생각난 대로 그냥 축축축 얘기해 보세요. 예, 지금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생명체란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생명체라 하죠. 근데 이 살아있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움직이는 것을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뭔가 움직인다는 것은 모종의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생명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내린다면은,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 동물, 식물, 사람은 당연히 그 세 가지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한번 생각해 보죠. 돌이 생명체냐, 안 생명체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자, 돌이 생명체입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보따리 속에서 생물학적 지식이 지금 비집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무서워요. 돌은 이제 우리가 생물뿐만 아니라 물리도 배웠잖아요. 물리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물리학에서는 이 돌을 뭐라 그래요? 물체라 그러죠. 그럼 이 물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고성능 현미경을 들여봐가지고 물체랑 관련이 뭘까? 분석을 해보니까 물체란 분자와 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분자라는 것도 또 한번 들여봤단 말이죠. 분자가 물체의 최소 구성 단위일까?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아니다. 분자를 들여다보니까 분자는 원자와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또 밝혀낸 거죠. 근데 원자가 또 최소단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연구하고 들여다봤어요. 고성능 현미경을 들여보니까 원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것이라는 것을 이제 또 밝혀놨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단계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체의 최소 단위는 원자로 지금 이제 그 모든 물리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그래서 물체라는 것은 결국은 바꿔 얘기하면은 원자체인데 원자체라는 것은 잘 들여다보니까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물체라 이 말이죠. 최소 단위라 이 말이죠. 끊임없이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모종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뜻해요. 움직이면 에너지가 발생돼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돌은 끊임없이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이 현미경에 포착이 되는 거예요. 즉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은 냉기를 느낀다든가 아니면 온기를 느낀다든가 그렇잖아요. 즉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즉 돌은 에너지체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에너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앞에 그 있는 이 책상도 결국은 에너지체입니다. 예를 들여다보면 양성자, 전자, 중성자가 끊임없이 움직여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손을 만져보세요. 뭔가 기운을 느끼죠. 따뜻함을 느끼거나 어떤 분은 아주 냉기를 느끼거나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따뜻한 기운 뭔가 이렇게 그 접촉되어지는 그 느낌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에너지체고 이 에너지체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아까 성장한다는 표현도 누군가 하셨는데 성장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또 다르고 또 한 10년 후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글쎄요. 중년 여성, 장년 여성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에너지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체라 말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어떤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생물과 무생물이 구분되나 우주적 차원에서 그리고 생명세계의 어떤 본질적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체라 말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상세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물이 이게 단순한 생물 시간에 배운 지식에 의한 것도 무생물이잖아요.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생명체예요. 그리고 이 물은 우리처럼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문자도 읽어내고 그리고 또 말에 대한 반응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되시네요. 일본 사람이 쓴 물 연구가가 쓴 책인데 물이 단순한 어떤 물체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이제 그런 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지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수적으로 이제 그 좋은 명당터, 즉 좋은 에너지가 모이는 그런 어떤 터를 이렇게 살피죠. 여기가 명당인가 아니면 흉당인가. 이제 그런 것도 살피지만 또 하나는
내 터에 수맥이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도 이제 살펴야 된단 말이죠. 수맥파라는 것은 점잡파 못지않게 상당히 인체에 미치는 아주 유해한 파거든요. 그래서 집을 앉힐 때 수맥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앉히게 되는데, 그럼 수맥이 어디에 흐르는가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즉 수맥 탐사를 해야 되는데, 수맥 탐사할 때 이제 엘로드라는 이제 쇠를 가지고 하는데, 수맥을 탐사한다는 것은 물과 대화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맥이 어디에 흐르는지 알려줄래? 그리고 수맥이 흐르면 이 엘로드라는 탐사봉이 크로스가 되게 해줄래? 이렇게 이제 물에게 청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맥이 흐르는 곳에 크로스가 되게 해줄래? 그러면 이제 쭉 가다가 얘가 크로스가 이렇게 됩니다. 수맥이 흐르는 곳에. 만약에 여기에서 저 부분에 크로스가 쭉 되고 여기서 이렇게 펴졌다, 그럼 수맥이 여기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을 거꾸로 이렇게 해보면요. 즉, 수맥이 흐르는 곳에 일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수맥이 흐르지 않는 곳에 크로스가 되게 해달라고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물에게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며, 여긴 분명히 수맥이 흐르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크로스가 쫙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수맥이 흐르는 곳에 일자가 되고 다시 수맥이 흐르지 않는 곳에 크로스가 됩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물과 나와 대화를 한다는 거죠. 물이 나의 그 생각을 읽고 반응을 해준 거죠. 그리고 수맥의 몇 미터 깊이에 흐르는지도 물과 대화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물이 단순한 물체냐라는 거죠. 아니죠. 물과 우리가 소통이 가능한 생명체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 2시간 다 해도 모자르는 얘기라서 요 정도로만 지나가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태양도 생명체요, 흙도 생명체요, 구름도 생명체요, 물도 생명체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변화합니다. 에너지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생태학적 생명관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평등한 어떤 관계란 말이죠. 생명 세계에서는 본질적으로 평등한 어떤 관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만 서열화시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땅 위에 기는 그 아주 눈에 보일락 말락한 저 작은 개미도 정말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우리도 살려고 애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생태학적 관점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평등한 그런 어떤 관계다. 서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 생물학적 생명관, 인간 중심적인 생명관에 이렇게 세뇌당해서 결국은 보는 눈이 늘 서열하고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태학적 삶의 근본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체라 그랬죠.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각이 움직이는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각 고유한 에너지가 파동적으로 우주를 향해서 발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각자의 몸에서도 지금 에너지가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 에너지 존재 방식은 파동이에요. 진동. 이것이 우주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발산되고 있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자료집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물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책상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이 건물 지금 벽체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천장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바닥 카페트에서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끊임없이 에너지가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각 고유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죠.
즉 각각의 에너지들은 상호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바꿔 얘기해서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지금 다양한 에너지들이 지금 공존하는데 이 벽체에서 지금 에너지가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파동적으로. 이 벽체에서 나온 에너지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여기 그 시흥시청의 관계자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에너지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여긴 화학 페인트에 여기 뭐 화학 자재를 써가지고 바닥도 마찬가지고 천장은 전부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좋지 않은 에너지 지금 사방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벽체가 만약에 황토 벽체라고 해보세요. 그 황토의 좋은 에너지가 쫙 해서 여기 지금 계신 여러분에게 굉장히 생기로운 에너지가 여러분 세포를 즐겁게 하고 춤추게 할 겁니다. 어쨌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각 고유한 에너지가 끊임없이 파동적으로 우주를 향해서 발산하고 그 에너지들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현상적으로 구분되나 본질적으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흥시청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아마 가장 먼저 저 밑에 기초공사를 했을 거예요. 아주 튼튼하게. 그 다음에 이제 벽체 공사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장 공사, 지붕 공사를 했겠고, 이런 전기가 들어온 전기 공사도 했겠고, 그리고 이제 수도관 무슨 화장실 이런 쪽에 설비 공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 각각의 공사들은 현상적으로는 서로 구분되는 공사예요. 그죠? 이름도 다르고 공법도 다르고 사용되는 자재들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공사들은 결코 서로 분리되지 않는 공사들이잖아요. 이 각각의 공사들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서 하나의 시흥시청이라는 이 큰 건축물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현상적으로 구분되나 본질적으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각각의 서로 다른 에너지체가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대부분 이제 그 아이를 가진 이제 부모님들일 텐데요. 가정적으로 만약에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죠. 예컨대 부모가 암에 걸려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이제 흙처럼 하시라면 어젯밤에 이제 부부가 이렇게 한 그 흙집에서 이틀 이제 쉬시러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여자분이 이제 그 갑상선 암에 이렇게 쉬러 지금 오셨는데 만약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암 환자라 그러면 아이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집안에 건강이 아주 안 좋은 분 한 분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우울하고 다운되고 굉장히 어두운 어떤 그 분위기죠. 예. 그래서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아프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이렇게 되면은 부모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부모와 자녀는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구분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서로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하죠. 선생님이 불안하면 학생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학교 와서 선생님이 인상이나 쓰고 욕이나 하고 폭력이나 하고, 그거는 결국은 선생님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선생님 아래서 아이들이 결코 웃음을 가질 수가 없죠. 거꾸로 반대로 학생들이 행복해야지 선생님들이 행복합니다. 맨날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냥 푹 숙여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이나 두드리고 있고, 뭐 얼굴 탁 보면 생기로워야 되는데, 발랄해야 되는데, 막 이 얼굴이 그냥 진짜 며칠 군물 넣은 것처럼 아주 창백하고 웃음도 없고 생기도 없고 수업 지내는데 집중도 안 하고 딱 선생님 딱 때려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이 막 선생님 수업하는데 막 반응하고 막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럼 선생님은 가르칠 맛 나요. 야, 행복해지죠. 보람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건데, 대부분 교육 현장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또 국가로 보면, 나라로 보면은 임금님이 행복해야 백성이 행복하고, 백성이 행복해야 임금님이 행복한 건데, 불행하게도 우리 역대 대통령님들은 행복한 대통령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은 국민들이 막 진짜 늘 생기롭게 웃으며 아주 정말 그 즐겁게 신명나게 이렇게 살아갈 때 임금은 정말 행복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관계들이 결국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의 행복, 뭐 이런 것이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태적 삶의 근본 원리,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저 들풀이 새롭게 보이고요, 내가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저 돌 하나가 새롭게 보이고요, 저 나무가 새롭게 보이고, 그런 거죠. 나와 저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쟤와 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자각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생태학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라는 공생한다, 상생한다,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나무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 산의 나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나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 친척,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실제 내 남편, 내 아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나는 생존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저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저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명의 정말 아주 본질적인 은인인 저 나무, 저 풀, 저 흙, 저 물, 저 공기, 저 태양, 이런 것들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잃고 이렇게 살아가지요. 예, 그것이 이제 바로 생물학적 어떤 생명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생물학적 생명관은 분리의식의 바탕으로 사는 거고, 생태학적 생명관은 합일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자, 사는 이유. 자, 이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셔야 되죠. 그죠? 예.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데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죠? 예.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삶, 결국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이란 BCD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영어로 BCD. B는 뭐냐? birth, 탄생. 탄생에서 D, death,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과 B, D, 죽음 사이에 C가 있단 말이죠. C는 뭐냐? choice, 선택이에요. 선택. 결국은 삶이라는 건 선택인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은 삶을 누리느냐 이건 전적으로 우리 선택에 달려 있죠. 여러분 지금 사는 이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이쿠 굉장히 그 철학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생명 철학을 전공했지만 철학적 질문은 가능한 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난해하다고 생각하니. 근데 난해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왜 사셔요? 이유를 가지고 살진 않아요. 이유를 가지고 살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죠. 자, 그럼 나는 행복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잠시. 자, 그러면은 잠시 생각했죠?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지금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내리세요. 여기 총 제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7, 8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총 약 몇 분 정도 여러분 생태 부모학교 수강이에요? 50명에 7, 8분이면 굉장히 제 데이터로는 높은 데이터예요. 보통 제가 이제 우리 흑집학교에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첫날 질문이 이 질문이면은 10%가 채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저런 강연 다닐 때 질문을 들어보면 역시 10%가 안 돼요. 그럼 지금 50명 중에 7, 800이면 10%가 넘으셨어요. 그죠? 굉장히 우리 시흥 여기 시민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시흥 시장님이 아주 시적을 잘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행복한 행복한 부모 되기 이런 부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행복을 누릴 자격도 있고요. 그런 권리도 있고요. 그런 또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 이 말이죠. 10%가 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통계를 보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201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4명은 암 환자가 될 가능성. 이게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아주 우울해집니다. 이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아니죠. 바꿔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과연 나는 행복한가?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어린 시절 그 수십 년 제도권 교육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해 왔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전 국민의 10%가 채 안 된다는 이 사실.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이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제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한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비교적 행복하게 살고 있는 편입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해가 1993년도인데 그때 제가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제 대학에 이제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한 2년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제 자신에게 이렇게 스스로 물었어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근데 놀랍게도 나의 저 밑바닥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는 노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스스로 이렇게 한번 다시 원인을 살펴보게 됐죠. 그 가장 큰 원인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기관지 천식이 있었고 또 아토피가 있었고 또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이 불러준 그 병명 중에 하나가 만성피로 증후군. 늘 피로했으니까요. 네. 여러분 비슷한 증상이 계신 분 있죠? 네. 그래서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내 몸이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게 됐나? 또 원인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로 즉 먹거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도 대부분 늘 먹는 것이 인스턴트 그런 식품들 아니겠어요?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주로 이제 그런 가공식품들 그런 것들 이제 먹고 이제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원인은 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집은 이제 콘크리트 신축 아파트에 이제 입주에 들어가 살았는데 거기에 살면서 없던 병이 생겼던 거죠. 아토피 같은 것도 그렇고. 어쨌든 아파트 살면서 늘 몸이 개운치 않았고 자고 일어나도 늘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집에 문제가 있었대. 요즘 새집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살 때는 새집 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어쨌든 사방에서 좋지 않은 콘크리트도 여러분 쓰레기 콘크리트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게 발암물질 덩어리들이 그냥 사방에서 뿜어대니까 그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최소 8시간 이상 쉬거나 잠자는 공간이 결국은 사방에서 뿜어나는 독가스, 일종의 가스실이라는 사실. 결국은 집이 그 속에 사는 내 생명을 공격하는 무기일 줄은 몰랐던 거죠. 어쨌든 집에 문제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의의 문제가 있었대요. 이때 보통 의라면 의식주할 때는 옷을 뜻하죠. 제가 생각해 그 옷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내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옷을 입지 않고도 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디언들이라든지.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같은 의자이긴 하나 보통 우리가 의학할 때 의원 의자 한자로 얘기하면은 몸돌볼 의자 이것이 중요한 영역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몸에 탈이 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약국을 가거나 병원을 갑니다. 감기만 걸려도 결국은 약사나 의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먹거리, 또 보금자리, 그리고 내 몸에 이생이 생기면은 그 질병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치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타인에게 의존하잖아요. 이 식주의가 생명의 어떤 아주 근본적인 토대인데 이 토대를 전부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먹거리, 농부에 의존하고, 집, 건축업자에게 의존하고, 우리 질병, 의사, 약사에게 의존하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 세 가지 분야는 내 생명과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분야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생태적인 자립을 할 수 없다는 그걸 하니까 그 당시에 아이고 이거 뭔가 잘못 살아왔구나. 공부를 해도 헛공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독경 교육을 수십 년 받고 최고 결실이라는 박사학위를 손에 쥐고도 내 생명과 직결되는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홀로서기 능력이 없다는 이 사실, 헛공부를 한 거죠.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학교 선생님도 부모님도 선배도 지인도 나에게 이 식주의에 대한 생태적 자립을 이야기를 해준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의 생명체들은 이 식주의에 대해서 홀로서기합니다. 새가 무슨 새집 짓는 건축업자 목수에게 맞춰서 새집 짓나요? 아니잖아요. 또 새가 먹거리를 무슨 농부에게 의존해서 이렇게 해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들도 자연의 생명체들도 살다 보면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그걸 치유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별도의 의사 약사에게 몸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치유하나요? 아니란 말이죠.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 식주에 대해서 자립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아주 최고 똑똑한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식주에 대해서 자립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이게 소위 말해서 종이 한 장이 입증하는 박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박사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귀농을 1995년에 귀농을 이제 결심해서 식주에 대한 생태적 자립을 이렇게 하게 됐죠.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귀농한 이후로 비교적 지금까지 굉장히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럼 행복이란 뭐냐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행복한 상태, 행복이란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영혼이 기뻐하는 상태다. 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을 하느냐 하면요. 사람이라는 생명체는 잘 들여다보면요. 신체적 존재, 몸을 가진 신체적 존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은 정신적 존재,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존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신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영역인데, 우리가 흔히 영성생활 이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몸과 마음 또는 정신과 영혼의 삼중적 통일체가 사람이라는 생명체예요. 그럼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우선 몸이 편안해야 돼. 즉 몸이 건강해야 돼. 어디가 아프다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한 느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몸이 편안해야 돼. 두 번째 영역,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마음에 늘 불화와 갈등, 증오, 미움 이런 것이 존재하는 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늘 마음이 아주 평화로운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 측면, 영혼이 기뻐하는 상태.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 그러면 즐겁고 신명나고 막 기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다 해보셨겠지만 남녀 간에 이렇게 그 사랑할 때 그 필링이 있잖아요. 그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느낌. 그 느낌의 주체는 뭐냐? 이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주체는 영혼. 이제 그 영성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영혼이 그 영혼의 성품 그걸 영성이라고 이렇게 그건 사랑이죠. 자, 그럼 이제 나가서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영혼이 기뻐하는 상태, 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 두 번째는 우주에 대한 진리, 세 번째는 현실 창조 메커니즘에 대한 진리예요. 자,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행복의 주체인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 아닌 그 모든 존재를 우주라고 했을 때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고 우주의 이치, 질서, 원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행복,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우주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모든 것은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 나 아닌 그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아닌 모든 것의 총체를 우주라고 표현한다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 이치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현실 창조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현실이 어떻게 창조되는가, 그 과정, 그 구조, 그 이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기초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내 자신에 대한 진리.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자, 여기 보시면은 나는 신체와 정신과 영혼의 삼중적 통일체라는 사실을 우선 인지해야 되고요. 이건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이제 참 나는 영혼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그 참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체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영혼을 지닌 신체와 정신이 바로 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로 신체와 정신을 지닌 영혼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 뭐냐, 나의. 바로 영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영혼이 도대체 뭐냐? 라는 거죠. 이 영혼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무한한 생명 에너지체입니다. 무한한
창조 에너지가 바로 영혼이에요. 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주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예요. 영혼이 참 나인 영혼이 무한한 생명 에너지체요, 무한한 창조 에너지인 한 나는 그야말로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죠. 나는 부족한 존재요. 나는 못난 존재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그야말로 성격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하면서 자꾸만 자기 비하를 하는 쪽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은 참 나의 모습을 통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기독교 신자가 계실 줄 아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바로 신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이 바로 신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행한 일보다 더한 일들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결국은 그 흔히 왜 인간을 소우주라고 얘기하고 또 인간을 어떤 개체화된 신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즉 그것은 우리 안에는 그 신의 무한한 어떤 그 능력, 에너지 그런 것이 영혼이라는 그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는 에너지체, 무한한 창조 에너지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영역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놓치고 있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규정하고 바라보죠. 그러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엄청난 존재. 여러분 심리학에서 심리학자가 분석한 데이터를 봐도요. 내 안에는 엄청난 잠재 능력이 존재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DNA 속에는 엄청난 정보와 능력들이 그야말로 조상들로부터 쭉 이어낸 그 엄청난 그 보물 창고가 내 안에 존재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덤에 가기까지 그 무한한 잠재 능력을 실제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쓰는 그 프로테이지가 0.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99.9%는 전부 잠자고 있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 그러나 우리 본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 와선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우리 참 모습, 나의 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곧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바꿔 얘기하면 죽음이 곧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람이라는 생명체는 신체와 정신과 영혼의 삼중적 통일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죽음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신체, 정신, 이거는 말씀드린 끝이 나요. 없어져요. 그러나 이 영혼이란 영역은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에너지체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물질 우주에 살다가 영적인 우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즉, 이제 거기 자료집에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신체란 이 몸이라는 것은
원자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거는 원자체예요. 의식, 이제 몸, 정신, 의식. 예, 의식은 크게 이제 우리가 일반 이제 그 표면 의식과 잠재 의식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의식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혼이라는 영역은 원자체가 아니라 광자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자체는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파동적인 움직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원자체들은 눈에 보이죠. 이 책상, 사람, 뭐 이런 그 물체들이 다 눈에 보이죠. 그렇지만 이 각각의 그 원자체는 거기서도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파동적으로 발생하는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질화된 그런 모든 그 물체, 원자체들은 에너지 파동적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광자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존재냐? 우주와 하나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 무엇을 통해서? 에너지체로. 에너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 이게 나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그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나를 결정하는 네 가지 근원이 있어요. 나를 결정하는 네 가지 근원. 그것이 바로 식, 사, 언, 행이에요. 즉, 나는 먹는 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셨죠? 뭔가를? 그 먹거리가 나와 현상적으로는 구분되나 결국 그 먹거리가 내 입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몸이 세포가 되는 거예요. 즉 오늘 먹은 그 밥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즉 먹는 대로 나는 존재하는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곧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인도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그 먹거리가 그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풀을 먹으면 유순해지고 고기를 먹으면 약간 난폭해지고 기를 먹으면 장수한다. 이런 또 다른 속담이 있는데 즉 먹는 대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결정하는 이 먹거리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파동적으로 우주를 향해서 발생되는데 생각은 에너지란 말이죠.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현실이 창조되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즉 삶의 현실의 내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은 모든 현실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TV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창조된 게 아니죠. 이 TV를 창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람이 한 일이 생각이겠죠. 그렇죠? 생각이 모든 현실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책상, 뭐 전구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생각이 가장 첫 출발점이다. 두 번째 이제 말하는 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생각의 언어의 옷을 입힌 거죠. 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도 에너지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내용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고, 그죠? 또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말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평생 달고 다니는 이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름도 문자단 말이죠. 각각 이름이 지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 공격적인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살면 바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나의 삶의 현실이 창조되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대로 존재한다. 이 행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엔 생각이 가장 먼저 출발점이 되죠. 생각한 것을 손발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그 현실을 창조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은 현실 창조의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왜 공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이제 그 짓게 되는데, 우리 삶이라는 것도 우리 현실이라는 것도 일종의 집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삶의 집 또는 현실이라는 집을 지었고 살고 있어요. 벽돌 한 단 한 단 이렇게 쌓듯이. 그럼 내 삶의 집을 지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뭐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나의 삶의 현실이라는 집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각각 현실을 체험하고 있어요. 각각 여러분이 삶의 현실을 체험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그 현실이 우연히 뭐 이렇게 생겨났고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했던 내용, 말했던 내용, 행동했던 내용들이 바로 지금의 현실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나의 건강 상태도 결정되고 나의 재산 상태, 물질적인 어떤 재산 상태도 결정되는 거죠. 나의 인품, 성품, 기질, 또 인간관계,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 대한 진리. 예,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우선 알아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주는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다. 이 우주에는요, 무한한 종류의 다양한 에너지들이 지금 존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광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무한한 에너지들이 이제 그 모종의 어떤 그 결합에 의해서 현실이 창조되는 건데, 어쨌든 우주라는 것은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우주와 내가 있어요. 그렇죠? 우주 속에 내가 사는데, 자, 우주는 플러스라 그러고 나는 마이너스라 이렇게 가정했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이 이렇게 딱 합쳐져야지 불빛이, 전구의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즉 우주와 나와 분리가 돼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소망, 희망, 그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로 창조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들을 내가 활용해서 내가 바라는 현실을, 그것이 행복이면 행복, 부면 부, 건강이면 건강을 이렇게 창조하고 체험하게 되는데, 반드시 우주와 나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한한 창조 에너지와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목표라 그럴까요? 내가 바라는 것이 불이 켜진다 이 말이에요. 자, 뭐 이 정도로 우선 아시고, 두 번째로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다름 아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걸 흔히 이제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주에는 수많은 유형의 에너지체들이 존재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들끼리 이렇게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도 이거를 체험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50명의 정도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7박 8일 또는 열흘 동안 합숙하면서 이런 어떤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7박 8일 또는 열흘 동안에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면서 분명히 335 끼리끼리 아마 이렇게 이렇게 그룹을 형성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그룹을 형성할 텐데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이건 우주가 작동하는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비슷하고 공감대가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한테 왠지 호감이 가. 처음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왠지 저 사람하고는 좀 친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한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왠지 저 사람은 피하고 싶어. 좀 멀리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오는 에너지가 나와는 좀 다른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내 세포가 그를 직감을 하는 거예요. 멀리 하게 되는 겁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바로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서로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길이 열려요. 자, 여러분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에는 자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석에 이렇게 쇠를 갖다 대면은 확 끌어달리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이라는 어떤 아주 엄청난 자력을 지닌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생각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우주를 향해서 파동적으로 나가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 에너지와 유사한 에너지가 우주로부터 어떻게 돼요? 끌어당겨지겠죠. 우주에는 무한한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의 유사한 에너지들이 우주로부터 끌어당겨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분,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좀 얘기하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많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당뇨병 환자라고 그럽시다. 그럼 당뇨 환자가 어떤 생각을 대부분 가지냐면은 정말 이 당뇨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죠. 건강 회복하고 싶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하루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고 밥 먹고 이런 시간 빼고 하루 온종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실제 내용은 당뇨병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그 반대 생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당뇨 합병증이 오면 어떻게 되냐? 내시기, 녹내장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기타 합병증이 오면 어떻게 또 당 수치가 점점 높아지면 늘 노심초사야. 즉 건강이 안 좋아 더 악화될까봐 늘 노심초사야. 그 생각의 내용은 뭐예요? 굉장히 건강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암울한 질병에 더 생각을 하루 종일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은 바로 생각하는 대로 창조되고 체험. 즉, 그 사람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에너지들이 우주로부터 강하게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들이 강하게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파워가 생겨요. 파워가 생기면은 일정 단계에서는 그것이 현실화돼요. 즉 현실로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개인이 기도를 할 때의 그 에너지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의 에너지와 집단적으로 기도할 때의 에너지는 다릅니다. 즉 자력이 훨씬 강해지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우주를 향해서 발생되니까 엄청난 자력에 의해서 그와 유사한 에너지들이 우주로부터 끌어당겨져서 결국은 내가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빨리 현실로 창조되고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이치가. 자, 그래서 내가 건강을 바란다면 건강에 집중해야 돼. 내가 성공을 바란다면 성공에 집중해야 돼. 내가 행복을 바라면 행복에 집중해야 돼. 사랑을 바라면 사랑에 집중해야 돼. 이게 과학입니다. 에너지 과학.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 창조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자, 우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의식이 작동해요. 그럼 거기에 에너지가 파동적으로 우주를 향해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 의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능동적인 에너지라. 예. 아주 동적인 에너지예요. 의식은, 생각은. 근데 우리 안에는 이제 수동적인 에너지가 있죠.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잠재의식은 정적인 에너지야. 누가 이렇게 영향을 줘야지 작동하는 에너지야. 그렇지 않고는 가만히 잠자고 있는 에너지야. 수동적인 에너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동적인 에너지가 파동적으로 내 잠재의식을 건드려요. 그럼 잠재의식에는 수많은 종류의 의식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렇게 생각한 그 에너지와 유사한 에너지들이 작동하기 시작해. 그럼 잠재의식에서 작동되는 에너지가 어디에 잠재의식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우주의 에너지체와 연결돼,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도 수동적인 에너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건드려 자극을 줘야지만 작동하는 에너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에서 작동된 에너지가 우주와 연결되고 따라서 우주의 그와 유사한 에너지가 작동돼서 끌어당겨지는, 그러면서 현실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이건 과학이에요. 자, 이제 이런 그 행복의 어떤 기초를 우리가 이제 알고 나서 우리가 근사한 집을 짓기 위해서, 아주 건강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 기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진리예요. 나를 알아야 되고 우주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실이 어떻게 창조되는 그 메커니즘을 알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행복 짓기 5단계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1단계는 정화, 2단계는 이상화, 3단계는 영상화, 4단계는 실행화, 5단계는 현실화예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은 자, 처음에 정화를 해야 돼요. 정화를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걷어낸다는 거죠. 그죠? 내가 바라는 것을 창조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에너지, 나를 감싸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걷어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귀한 손님을 이렇게 모실 때 여러분 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집안 청소예요. 그렇죠?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이 저 빛나는 태양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름이 거쳐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내가 희망하는 그 무엇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또는 창조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나에게 존재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정화예요. 자, 그러면 정화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에너지를 변형시키는 게 정화예요. 회개 용서는 뭐 다 이해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변형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즉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를 변화하거나 좋지 않은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변화하거나 탁한 에너지를 맑은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이 에너지 변형이에요. 그래서 정화는 크게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회개, 용서, 변형.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호호포노포노라는 것은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아주 오랜 전통의 치유법이에요. 그래서 1982년에 휴렌 박사라는 심리학 박사가 호포노포노의 어떤 하와이 원주민 여성인데 모로나라는 여성으로부터 이 비법을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휴렌 박사가 이제 모로나는 여성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호포노포노의 치유법을 이렇게 배워서 어디에 근무를 하게 되냐면은 하와이 국립정신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하와이 국립정신병원은 소위 말해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아주 폭력, 살인자, 뭐 이런 오만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둬두는 일종의 수용소예요. 근데 이 병원에는 이제 이전 의사님들 또 뭐 직원님들이 이제 근무를 하시면은 너무 자주 바뀌어. 왜냐면은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맨날 사고 나고 막 시끄럽고 뭐 정신이 없는 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거기에 근무를 못 해. 간호사들이든 의사들이든. 근데 이분이 이제 1982년에 딱 거기에 부임을 해가지고 놀랍게도 3년 만에 정신병원 모든 환자들이 완치가 됩니다.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병원이라는 건 환자가 있어야지 존재하잖아요. 환자가 싹 없어지니까 병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서 병원이 폐쇄가 돼요. 없어졌어. 자, 그럼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3년 만에. 그럼 이 휴렌 박사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거죠. 이분은
거기 가가지고 출근을 하면은 보통 왜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들을 일일이 이렇게 상담하고 나름대로 뭐 약을 처방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은 3년 동안 출근해서 한 번도 환자들을 개인적으로 상담하거나 뭐 약을 처방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출근해서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딱 4마디야, 4마디. 뭐라고 기도하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4마디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달, 2달, 3달 지나면서 병원이 안정되면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막 난동을 부리던 그런 그 환자들이 점점 유순해지면서 뭐 하여간 완전히 그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전혀 옛날과는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점점 전환되면서 결국은 3년 만에 그냥 다 퇴원.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건데 이분이 가서 한 게 바로 정화예요, 정화. 부정적인 그 병원에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 공격적인 에너지, 파괴적인 에너지들을 순수 에너지로 이렇게 정화한 이분은 에너지 변형의 그 이치를 아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자, 에너지를 깨끗하게 정화를 했어요. 그럼 내가 바라는 것을 구체화시켜야죠. 그걸 이상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7가지 삶을 이상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 도대체 행복한 삶이란 뭐냐? 이걸 구체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행복하면 추상적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행복을 누리는다? 다 주관적이고 서로.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행복하지 않아. 그럼 행복한 삶이 뭐냐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7가지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가 건강한 삶. 건강하지 않고서는 행복하지 않죠. 2번째가 풍요로운 삶. 맨날 빚에 쪼달리고 가난에 찌들리고 뭐 맨날 이렇게 아주 빈곤하게 살면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굉장히 의식적으로 도를 많이 닦은 사람들, 법정 스님 같은 사람은 자발적 청빈을 그 선택하셨고 청빈하게 살아도 그분은 행복한 삶을 사셨죠. 굉장히 그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범인들은 풍요로워야 돼. 쌀독에 쌀이 떨어졌으면 행복하지 않아. 예? 예? 보금자리가 없고 저기 노숙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죠? 자, 풍요로운 삶. 3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삶. 4번째는 평화로운 삶. 5번째는 아무리 건강하고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다 하더라도 자유롭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유로운 삶. 또 6번째는 조화로운 삶.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행복이라는 것은 나만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주적 이치로 볼 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결국은 나와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자연이나 이 우주와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화로운 삶. 마지막 7번째는 감사하는 삶. 아마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으뜸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마지막 감사하는 삶일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곧 행복한 삶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7가지 삶을 이상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이 한 생을 살면서 다 누리고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3단계는 그러면은 뭐냐? 영상화예요. 이 7가지 행복한 삶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림.
이것이 다 이제 그 우주가 작동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딱 이성화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건강한 삶. 제가 오자린 건강법이라 그랬는데 5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를 잘해야 되냐?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잘 움직여야 돼요. 잘 먹었으면 싸야 되죠. 여러분 이게 먹기는 많이 먹는데 뒤로 안 나오면은 정말 고통스럽죠. 그리고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잘 웃으며 살아야 돼요. 이 5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오자린 건강법만 해도 제가 2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풍요로운 삶, 영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대부분 부자 되기는 원하는 물질적 부자죠, 그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물질적 부자들이 참 많은데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참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삼분질 쪽짜리 부자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된 부자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시간적 풍요를 누려요.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정신적으로 여유롭게 살아야 돼. 근데 대부분 물질적 부자는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 그 돈 벌려고. 또 정신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요. 그렇죠? 참된 부자가 아닌 거야. 참된 부자는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왕 부자가 되려면 이러면 진짜 부자가 되죠. 이거를 영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린다, 영성한다는 것은 이의 시간적 풍요, 정신적 풍요, 물질적 풍요의 에너지를 우주로부터 끌어당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사는 삶. 자, 나는 가진 자, 없는 자, 잘난 자, 못난 자, 차별하지 않고 내리는 저 햇빛과 같은 사랑을 하며 삽니다. 나는 나의 생각, 지식, 지혜, 경험, 재능, 시간, 물질, 웃음 등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삽니다. 여러분, 햇빛이, 저 햇님이 이렇게 빛을 비추실 때 아주 이쁜 사람한테만 비추고 못난 사람한테는 비추지 않고 그러나요? 착한 일 하는 사람한테만 비추고 저기 도둑질하고 살인자에게는 햇빛이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잘난 자, 못난 자 이런 걸 차별하지 않고 내리는 저 햇빛과 같은 사랑. 또 내가 살면서 취득한 지식, 지혜, 생각, 경험, 재능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사는 그러한 삶. 이런 삶을 바라는 거죠. 그런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죠. 자, 네 번째 평화로운 삶. 영성하는 겁니다. 나는 아주 푸른 초원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으로. 기분 좋아지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평화롭게 삽니다. 자유로운 삶. 자,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다면 진정 나는 자유인이죠. 이런 에너지를 영상하면서 우주에 존재하는 이런 에너지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엄청난 나에게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주의 모든 존재와 단절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자유인을 그리는 거죠. 여섯 번째, 조화로운 삶.
나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조화로운 삶을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생명체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삼중적 통일체인데 특정 영역에 치우쳐 사는 삶은 기형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노동만 하루 종일 일평생 하는 사람이 있죠. 행복할 수가 없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은 정신노동에 치우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생활에만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들. 이런 사람은 또 지나치면 광신자들이 되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삼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영혼의 움직임을 조화로운 상태로 이렇게 이루며 살아갈 때 건강하고 행복한 겁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정신노동에 치우친 삶을 살아서 이제 이걸 깨닫고 제가 귀농해서 하루 일과표를 짤 때 제가 이렇게 짰습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빼니까 한 15시간 돼요. 그럼 15시간을 3등분 하는 거예요. 5시간, 5시간, 5시간. 그래서 5시간은 몸의 움직임, 육체 노동을 합니다. 육체 노동은 이제 주로 농사일이나 저는 이제 흙집 짓기를 하거나 그리고 5시간은 이제 정신 활동이죠. 이성의 움직임, 책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그리고 5시간은 영적인 생활, 즉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동사의 경전들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이제 두부 못 자르듯이 5시간, 5시간, 5시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날도 많지만은 가능한 그런 조화로운 삶을 이렇게 살려고 이제 애썼는데 그 결과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영혼이 기뻐하는 상태, 즉 행복한 상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굉장히 이제 행복한 걸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주의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며 삽니다. 이렇게 조화로운 삶을 끊임없이 영성하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삶. 이걸 이제 영상하고 이제 실행화가 중요하죠. 자, 저는 딱 3가지를 합니다. 기도, 정화문. 여러분 그 자료집에 있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와 가족과 조상들로부터 상처받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와 인류로부터 상처받은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과 지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부정적 에너지를 순수 에너지로 변형합니다. 에너지 변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부정적 에너지들을 우주를 향해다 쏘아댔잖아요. 그 에너지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 불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발생된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지금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발생한 부정적 에너지, 말로 쏘아댄 부정적 에너지, 행동으로 발생한 공격적 에너지들이 우주에 어디엔가 존재한단 말이죠. 이거를 정화하고 무덤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에너지 변형에. 에너지는 불멸하지만 에너지는 모양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 구체적인 걸 우리가 기체에서 액체로, 뭐 고체에서 기체로, 이건 에너지 변양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불변해요. 그 에너지 양. 그래서 그런 이제 과학적 이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정화문을 하루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참 저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실행하는 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정화하고 행복문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문은 한 줄로 간단하죠. 그 7가지 구체적인 내용. 나는 건강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조화롭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다. 이것만 딱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조화롭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나의 삶에는 너무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자, 요거 간단한 거 하루 3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감사일기를 자기 전에 5가지 이상을 쓰는 거죠. 뭐 오늘 쓸 거리가 제가 있어요. 우리 시흥시청 생태부모학교에 이렇게 나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는. 이게 제가 이제 감사일기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이고, 뭐 꼭 큰 거래 아니에요. 길가에 가다가 이쁜 꽃을 만났어. 개꽃을 보고 너무 내가 막 생기를 얻고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이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 파란 가는 하를 만난 거 너무 감사하죠. 이런 작은, 크고 작은 이제 주변에서 둘러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5가지 이상. 이렇게 되면요, 감사할 일이 점점 늘어나. 이게 우주가 작동하는 이치예요.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을 할 때 건강의 에너지가 끌어당겨지고 풍요의 에너지가 끊어지고 사랑의 에너지가 끌어당겨지고 평화, 감사, 조화 이런 에너지들이 끌어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죠. 또 뭐 해외 여행을 가야지만 뭐 행복한 게 아니죠. 제가 실천하는 딱 3가지. 정화문. 여러분 거기 적어드린 행복문 한 문장. 감사일기. 요 3가지예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시간을 저는 그 시계에 알람을 해놓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알람을 딱 해서 이제 초기 단계 때는 3번인데 지금 5번 해요, 하루에.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한 번 기상 시간에 알람 맞춰놓고, 오전에는 10시에 맞춰놓고, 오후에는 3시에 맞춰놓고, 저녁에는 8시에 맞춰놓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에 맞춰놓고 5번. 근데 처음은 여름 시작할 때 한 3번만 하세요. 너무 또 부담되면 안 되니까. 이제 이걸 다 외우는 거죠. 그냥 막 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행복문 같은 경우는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조화롭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다. 이거를 나라는 걸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녀 이름이 뭐예요? 도훈이요. 도훈이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조화롭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다. 또 둘째 이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가족부터 이렇게 나하고 가족부터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 뭐 3번 또는 5번 알람을 딱만 이거 정화문하고 행복문 이렇게 암송하는데 불과 1, 2분이에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할 때 우주로부터 바로 그런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바로 이렇게 7가지 행복한 삶의 구체적인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아도 됩니까? 네.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